네, 안녕하세요. 주락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6년 9월 7일에 비경영대 공인회계사 초시동차 합격수기라고 쓴 합격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합격수기가 제 블로그에서 여기 통계 보기를 보시면 누적 조회수 13만 뷰를 기록하기도 했고 뭐 댓글도 거의 500개 넘게가 달렸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6년 만에 제가 이 초시동차 합격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저 스스로도 제가 합격했을 당시에 초심을 한번 다잡아보고 그리고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조회수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일단 인문대생이고 초시동차 합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정말 상세하게 적었거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한 번 읽고 끝난 게 아니고 공부를 하시면서 그때그때 찾아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셔서 이렇게 조회수가 좀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바로 합격수기를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어떤 의도로 이 말을 적었었는지 그런 멘트를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일의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동차 합격한 학생입니다. 먼저 제가 동차 합격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운 좋게 동차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일단 합격수기라는 명칭으로 쓰긴 했지만 제가 비상경에다가 아는 회계사 선배도 없었기 때문에 수험 정보 얻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분들의 정보 욕구를 해소해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통 합격수기라고 하면 수험 생활을 미화하고 자신을 돋보이게 쓴다고 하는데 학교 동문들이 본다는 것도 고려하고 정말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합격수기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51회 공인회계사 시험이 2016년에 치러진 시험이고요. 저는 이제 1차, 2차를 동시에 합격한 초시동차로 합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합격하고 나서도 정말 얼떨떨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운 좋게 합격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겸손한 표현이 아니고 정말로 운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학점 이수는 15년 8월에 했고요. 그리고 영어 시험 성적 확인도 이제 15년 8월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점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2016년도 1차 시험이고 회계학 126점, 경영학 92.5점, 세법 85점, 경제언론 72.5점, 상법 92.5점. 그래서 합계 468.5점으로 34등으로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34등 정말 석차가 높죠. 저도 사실 다시 보니까 점수가 놀라운데요. 이게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 회계학은 150점 만점이고 나머지 과목들은 100점 만점입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높은 석차로 합격했다고 해서 특별히 이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만족이거든요. 저는 사실 투머치하게 공부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굳이 이렇게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경영학이라든지 상법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에는 필요가 없는 과목들이라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아봤자 사실 쓸모가 없거든요.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1700등으로 합격하신 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2차 시험 점수입니다. 여기 2016년도 2차이고요. 재무회계 120점, 원가회계 77점, 회계감사 73.5점, 세법 66.5점, 재무관리 71점 해서 408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2차 시험은 그 커트라인 점수를 넘으면 합격인데요.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90점이고 원가회계도 60점, 회계감사 60점, 세법 60점, 재무관리 60점을 넘으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90점 넘었고 다 60점 넘어서 2016년도에 1차 시험, 2차 시험을 한 번에 합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읽어보면 1차, 2차 모두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1차 시험은 치고 난 다음에 채점하였고 2차 시험은 치르고 난 뒤에 소위 상상체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상상체라는 의미는 2차 시험을 칠 때 시험지를 모두 다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나오면 제가 어떤 답안을 기재했는지 그리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 답을 적었던 것 같은데? 라고 추측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상채점이라고 해서 상상체라고 했고요. 계속 읽어보면 1차 시험은 채점 후 바로 합격한 것을 알았고 2차 시험은 원가, 세법 두 과목이 사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서 시험이 쉽건 어렵건 진짜 베이스업은 무조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이스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회계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만 넘으면 합격이거든요. 재무회계 90점, 나머지 60점만 넘으면 시험에서 합격이에요. 그런데 그 회계사 선발 제도상 최소 합격 인원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제가 시험 칠 때만 해도 850명이었는데 아무리 못해도 회계사를 850명은 뽑아라 이런 제도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60점을 못 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합격자가 0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선발 인원 제도 때문에 850명을 뽑아야 되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임의적으로 점수를 높여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다 같이 평균 5점을 올려준다든지 다 같이 평균 10점을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점수를 임의적으로 올려서 60점 이상이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이제 바로 베이스업이거든요. 제가 베이스업이 있다고 믿게 된 이유는 제가 원가 회계를 29점을 백지로 냈는데 그러면 나머지 다 맞아도 71점이잖아요. 그런데 제 점수를 보시면 제가 77점을 받았어요. 29점을 백지로 냈다고 해도 나머지 71점을 다 맞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77점이 나왔다는 거는 금융감독원에서 채점을 할 때 임의적으로 점수를 전체적으로 다 올려줬구나, 이렇게 베이스업이 있었다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합격 수기를 쓰게 된 배경, 그리고 제 시험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바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동기부여입니다. 저는 인문대 학생입니다. 사실 학과에 대한 콤플렉스가 좀 심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학과 콤플렉스라기보다는 문과 학생으로서 취업이 안 되니 뭐가 안 되니 그렇게 제 가능성을 무시받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은 제 학과만 보고 혹은 스카이가 아닌 서강대라는 이유로 넌 안 돼, 취업은 하겠니?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게 싫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동기는 나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혹은 나도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에게는 회계사는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오래 끌지 말고 더욱 빨리 취득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는 적성입니다.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이제 회계원리, 중급회계원 강의를 들었고 딱딱 숫자가 떨어지는 것이 정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동기로 해서 저는 회계사 시험을 도전을 했고요. 만약에 CPA 시험을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것이 큰 동기든 작은 동기든 명확한 동기가 있어야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하고 수험식 기간도 단축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공부의 시작입니다. 제가 CPA 공부를 정식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2015년 1월입니다. 사실 2014년 1학기 때 회계원리 수강, 2014년 2학기 때 중급회계원을 수강하였지만 학원 강의를 처음 들은 것은 2015년 1월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고등학교 때처럼만 해보자라는 마인드였습니다. 사실 서강대 올 정도 되면 고등학교 때 다들 정말 열심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 조금만 더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사실 이게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긴 한데요.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수험 기간을 얘기할 때 회계 원리를 처음 들은 시점부터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진짜로 공부를 한 시점부터 얘기를 할 거냐라고 해서 논란이 많거든요. 제가 14년에 회계 원론을 처음 들었으니까 이때부터 계산하면 동차 합격하긴 했지만 2년 6개월 만에 붙은 거고, 학원 인강을 들은 건 2015년 1월이었으니까 이때부터 계산하면 1년 6개월 만에 동차 합격을 한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수험 기간을 계산하고 있어서 1년 6개월 만에 동차 합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험기간 관련 내용인데요. 제가 1년 6개월 동안 각 기간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딱 1년 6개월 제가 공부를 했고요.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제가 2015년 1학기에 무휴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휴학을 1년만 하고 합격을 한 거죠. 무휴학 상태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는 투자론이라든지 선물옵션 투자론이라든지 중급회계2 요런 이제 회계사 관련 과목만 주로 수강을 했고요. 모든 과목을 인터넷 강의로 들었습니다. 저는 현장 강의를 되게 안 좋아하는 성격인데요. 왜냐하면 인터넷 강의가 배속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1.8배, 2배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장 강의를 듣게 되면 이제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거기서 강의를 1배속으로 하면 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인터넷 강의로 듣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고시반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서강대학교 고시반 이름이 서현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했고, 전체적으로는 월요일 토요일은 공부를 하고 일요일은 오전에만 쉬고 오후에는 다시 공부하는 스케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 1월에서 2월입니다. 이 기간에 제가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김기동 중급회계1을 수강하고 그 다음에 김판기 경제학 원론 미시거시, 그리고 재무관리원 중급회계2 절반 정도 수강하였습니다. 학교 열람실에서 이제 출석 스터디를 해서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스터디를 추천드리지는 않는 게, 물론 수험 기간 중에 외로움을 달랜다든지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건 도움이 되겠지만 알게 모르게 이제 대화를 한다든지 해서 시간 날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는 2015년 1월, 2월에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좀 성공적인 공부를 하진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부터 6월입니다.
이제 어영부영 1, 2월이 지나가고 만족할 정도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진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이 우연하게 서현전 입실총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서현전 입실은 2차생들이 우선 입실인데 정말 운 좋게도 몇 자리가 남아서 1차생임에도 서현전에 입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고시반 실장님이 있었는데 원래 1차생은 안 봤는데 총회까지 온 노력을 생각해서 남는 자리 준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원래 서현전이 이제 2015년 3월이면 이제 2015년 6월에 2차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생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거죠. 입실 우선권을 주는데 저는 이제 1차생인데도 그냥 입실 총회를 갔어요. 자리 달라고. 그런데 이제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자리를 주시더라고요. 고시반 실장님이.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가 좀 제가 열정도 있었고 그 자리를 주셨던 게 매우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시반에 들어가서 제가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잘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서현전에 들어가서 3월 초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조금 더 해보자는 생각으로 아침 8시에 출근하였고 학교 수업을 듣는 시간 외에는 모두 서현전에 앉아서 공부하였습니다. 공부하다가 수업 때만 잠시 다녀왔고요. 퇴근 시간은 10시 반, 11시였습니다. 이 기간에는 중급회계2 마무리하고 재무관리 2, 3 모두 수강, 고급회계 수강, 원가회계 수강, 세법, 법인세법 수강하였고 경제학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복습하였습니다. 제가 학교 수업을 CPA 과목과 모두 연관된 과목으로 들었기 때문에 병행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론 같은 강의 들으면서 CAPM 증명해보고 3개짜리 공분산도 계산해보고 채권 듀레이션 구하는 법 이런 걸 이제 주관식으로 쓰면서 2차 시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학교 다니면서 고시반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그 경영학 과목들만 수강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실 분들은 경영학 과목을 같이 수강하면서 이제 회계사 공부를 하시면 학점도 잘 받고 그리고 회계사 공부도 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서 8월입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서 학점이수를 완료하였고 세법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까지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시반 입실 시험이 있었는데 재무회계를 정말 열심히 해놔서 회계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안정적으로 다시 입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는 과감하게 심화 강의를 스킵하고 7월달, 8월달에 객관식 재무회계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판단이 제 수험생활 통틀어서 베스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심화 강의로 고민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회계사 그 강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기본 강의가 있고 두 번째로 심화 강의가 있고 세 번째로 객관식 강의가 있고 네 번째로 2차 강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커리큘럼이 있는데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이 4가지 커리큘럼을 다 따라가야 되냐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만 들으면 되냐 이런 고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심화 강의란 게 진짜 애매한 게 1차 강의 교재로 수업을 하는데 2차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 1차에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을 가지고 수업한다고 해서 1.5차라고도 불리는 수업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심화 강의를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댓글 수 보셨죠? 550개 중에 한 100개는 이 심화 강의 들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저는 과감하게 안 들어도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시간이 많으면 동차 강의도 듣고 객관식도 듣고 뭐 기본 강의 다 듣고 하면 좋은데 저희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많다 이러면은 심화 강의 듣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굳이 심화 강의를 안 들어도 2차 합격하는데 동차 합격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심화 강의를 안 들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1차 시험이 상대평가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330점만 넘으면 무조건 1차도 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가 바뀌어서 330점 커트라인을 넘어야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평가로 뭐 1700명, 2000명 이렇게 뽑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대평가다 보니까 1차 시험에서 점수를 높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차 시험을 치고 나면 내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2차 공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차 시험을 400점이 넘는 점수로 합격을 했다. 무조건 합격이거든요. 그러면 1차 시험 합격, 불합격을 고민할 필요도 없이 2차 시험에 바로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제가 적었는데 그렇게 해야 3월달 동차 기간에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마음이 흔들려서 시간 뺏기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기간에는 작년도 강의 객관식 재무회계, 객관식 세법을 수강하고 계속 복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재무관리 기본서를 계속 복습하였고 김판기 다이어트 경제학을 구입하여 혼자 풀어보았고 원가에게도 김용남 객관식 원가관리회계 책을 구입하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에서 8월 이제 여름방학 기간에 제가 했던 걸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학점이수 완료하고
기본 강의 다 수강하고 심화 강의 스킵하고 바로 객관식 강의로 넘어갔다. 그런데 저는 제 수험생활 통틀어서 이 심화 강의를 스킵한 것이 가장 베스트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2015년 9월부터 11월입니다. 9월에 접어들어서 김혁봉 상법을 수강하였습니다. 강의 수가 너무 많아서 9월 한 달 내내 상법만 들었습니다. 이때 스케줄은 오전 8시부터 9시에 객관식 공과에게,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객관식 재무에게, 그리고 12시 반부터 15시까지 객관식 세법 풀기, 그리고 15시부터 18시까지 경제학, 그 다음에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상법 강의 수강 및 복습, 그리고 21시부터 22시까지 재무관리 객관식 공부, 그리고 22시 이후 경영학 강의 수강 및 복습, 이런 스케줄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11월 초에 이제 모든 기본 강의 및 객관식 강의가 거의 끝난 상태였습니다. 12월 초까지 김판기 객관식 경제학 강의 수강했고 11월에 전수학 객관식 경영학 강의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11월 말, 12월 초가 되자 모든 객관식 강의 수강 완료했고 소위 말하는 무한 반복 복습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2015년 9월에서 11월이 정말 중요한 게 일단 기본 강의 앞에서 한번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때 객관식을 들으면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실력이 가장 많이 느는 시기예요. 그래서 2015년 9월, 11월 이때 연도는 다 다르시겠지만 이 9월에서 11월 가을 기간을 놓치면 안 된다. 이때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12월부터 2월입니다. 이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네, 이때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오전 8시부터 8시 반까지 객관식 원과에게 혹은 원과에게 기출문제 풀기, 그 다음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객관식 재무에게 혹은 김제호 파이널 풀기, 그리고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정부회계 공부, 그리고 11시부터 3시까지 객관식 세법 풀기,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 경제학 풀고 6시 반부터 21시까지 상법 신강 문제 풀이 및 암기, 그리고 21시부터 22시까지 객관식 재무관리 혹은 재무관리 기출 이외 시간 재무 풀기, 그리고 22시 이후 객관식 경영학 풀이, 이렇게 진행을 했고 퇴근은 11시, 11시 반 사이에서 유동적으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습서 없이 객관식만을 오직 정말 열심히 했어서 학원 모의고사 2개 응시한 거 모두 50등 이내의 성적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하루 14시간 이상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차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높은 점수인 468.5점을 받고 34등으로 1차를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2차 시험 기간입니다. 1차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사람이 진이 빠지거든요. 이게 2차 시험을 공부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때 여기도 적었지만 2015년 12월에서 2월 이 사이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때 진짜 울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울면서 공부해서 막 그 책에 막 지금 울퉁불퉁해져 있어요. 왜냐면 눈물 흘려가지고 이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힘든 기간을 지나고 났는데 다시 3월이 돼서 이제 2차 시험을 공부하려고 하면 체력이 없어요. 이때부터는 진짜 쥐어짜서 공부하는 기간이거든요. 2차 시험 기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들어보겠습니다. 3월, 4월입니다. 1차 공부 때 연습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1차 시험 종료 후 2일 휴식 뒤 바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월 초에 원과에게 2차 강의와 세법 2차 강의 그리고 권어상 감사 유예 강의를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강의를 무조건 빨리 빼자는 생각으로 2배속으로 하루에 강의를 8개, 9개씩 들었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너무 많은 양을 받아들이는 게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의를 빨리 듣고 복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이 되자 감사 강의랑 원가 강의가 끝난 상태였고 세법과 재무관리는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4월 초에는 원가와 감사는 잠시 제쳐두고 세법과 재무관리를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는 1차 때 워낙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혼자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부분만 인강에서 찾아 들었습니다. 4월 말이 되자 원가 강의 수강 및 1회독 완료, 감사 강의 수강 및 1회독 완료, 세법 강의 수강 및 1회독 완료, 그리고 재무회계 1회독 및 모르는 부분 강의 수강 완료, 그리고 재무관리 김종필 쌤이 강의를 늦게 올려서 올린 부분까지 강의 수강 및 1회독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3, 4월에 제가 공부했던 걸 말씀을 드렸는데 2차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도 1차와 크게 다른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강의를 정말 빨리 들었습니다. 이제 강의 하루에 8개, 9개씩 듣는다는 게 이제 감이 안 오신다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게 한 강의 30분짜리 강의가 아니고 1시간 반, 1시간 20분짜리 이런 강의거든요. 그런데 이제 2배속으로 듣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들을 수 있었고 이제 어쨌든 1차 때 열심히 공부를 했다 보니까 1차에 나온 내용들이 조금 더 심화되는 거잖아요. 2차는. 그래서 저는 강의를 빨리 듣는데 크게 부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5월, 6월의 스케줄 말씀을 드리면 시험 순서에 따라서 공부를 했거든요. 8시부터 11시까지 원가회계 공부하고 11시 반부터 3시까지 재무관리, 그리고 3시부터 7시까지 세법, 7시부터 9시까지 감사, 그리고 9시 이후에는 체력 되는 데까지 재무회계를 공부하였습니다.
앞에 이제 1차 시험 보시면 막 11시 반까지 공부했다 이랬는데 갑자기 지금 시간이 확 줄었죠. 이게 9시까지만 공부했다고 했는데 이때 되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사람인지 좀비인지 내가 이거 공부를 하는 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건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막 눈도 아프고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서 회계사 합격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스케줄을 이렇게 관리했던 이유는 재무회계를 가장 뒤에 배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앞에 네 과목 같은 경우에는 꼭 동차로 합격을 해야 된다 생각했고,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합격을 못해도 유예를 하더라도 조금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재무회계는 좀 뒤로 밀었어요. 그냥 그래서 피곤할 때는 재무회계 제끼고 그냥 쉬었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유예 생활을 할 때 재무회계는 정말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일단 한 만큼 실력이 나오고 문제도 복불복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딱 공부한 만큼 풀 수가 있게 나오기 때문에 재무회계는 딱히 2차 시험 때도 부담이 없어서 저는 재무회계를 최대한 줄이고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하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정말 독하게 버텼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몸이 힘든 것 외에는 공부하는데 딱히 다른 어려움은 없었고 진짜 계속 버티면서 공부했기에 2차 시험도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차 기간에 느낀 것인데 제가 운이란 걸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동차하기 위해서 진짜 운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부족하고 전 범위를 공부할 순 없고 버릴 부분은 버려야 되는데 또 그 부분이 시험에 안 나와야 하고 그 부분이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안 나오고 아는 게 나왔을 때 그걸 맞춰야 동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차를 했지만 제가 엄청 뛰어난 사람이고 실력이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한 거에다가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진짜 겸손해서가 아니고 회계사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 범위가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교재 양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밑에부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객관식 세법 여기부터 이렇게 책을 쌓으면 요 정도까지 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책을 많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책 위에 더 위에 있고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이거 다 머릿속에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죠, 진짜. 그래서 이거를 그 짧은 기간 동안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저 책이 저렇게 두꺼운데 그 중에서 뭐 강사가 이건 안 나올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혹은 내가 투입 시간보다 좀 산출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버리는 전략을 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버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가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 김용남 쌤이 집어준 것 외에 모든 심화프트 다 버렸고, 재무회계는 그 필수 문제 리스트가 있는데 그거 빼고 다 버렸고, 세무회계는 연결납세제도, 합병분할, 국기법, 증여세에서 기본 문제 외의 파트, 상속세에서 배우자 공제, 미완료소득 이런 거 다 버렸어요. 재무관리는 기출만 무한 반복하고 뭐 진짜 뒷부분에 어려운 거 많거든요. 재무관리가. 그런 거 다 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운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버린 게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공부한 게 나오니까 그걸 풀어서 좀 운이 좋게도 동차 합격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동차는 하늘이 내린다. 운도 따라야 된다. 이런 이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거는 이제 1부, 2부로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남은 게 과목별 실제 공부 방법. 이거 앞에는 이제 전체적인 스케줄하고 어떤 일정으로 내가 생활 관리를 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뒤쪽에서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서 마인드 관리 어떻게 해야 되고 진짜 알짜 팁 이런 거 알려드릴 거거든요. 2부 영상까지 꼭 시청해 주시면 이제 회계사 공부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1부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